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언자의 예언하고 과학자의 예측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틀릴 수 있다? 너무 정확한데요? 예, 별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주는 전망과 예측의 정보가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구의 문제들을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을 넘어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 31년부터 인구가 순 감소한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그 인구학자 중에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 교수가 향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2300년 정도 되면은 사실상 인구 소멸 단계에 이제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후쯤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인구가 소멸하는 게 2300년이나 돼? 그러면 적어도 나와 내 자녀들의 그런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편으로는 우리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약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더 다음에 미루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제 관점을 조금 틀어서 다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17년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일하고 소비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한 사회가 생산의 측면에서는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른 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45세에서 49세까지의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45세에서 49세 인구가 중요하냐? 해리 덴트라는 유명한 인구 통계학자가 얼마 전에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연령대의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회에서 이 40대 중후반 정도가 개인의 어떤 생애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한 사회의 성장과 쇠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지표가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의 역시 2017년을 정점으로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리 덴트라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2018년 이후로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간 소비 흐름의 추세가 하락세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통계청에서 2015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연령별 월평균 소비 지출을 한번 보실까요? 40에서 49세의 월평균 소비 지출이 300만 원으로 제일 피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이죠. 주택과 관련된 걸 한번 볼까요? 평균 전세 금액인데 여기서는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과 관련된 그런 추세들도 40대를 이후로 꺾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회 전체로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와 그리고 주택 수요와 관련된 수요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학령 인구의 변화인데요. 학령 인구라 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의 비중의 변화가 되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6에서 11세, 6년 텀의 이제 학생 수의 변화인데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고등학교, 12에서 17세, 역시 이제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펼쳐져 있고요. 대학교 학생 수는 18에서 21세, 4년간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이 봉우리들이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사실 지방광역시에는 도심 내에서도 이런 초등학교 폐교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2015년에 그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있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에 한 6천 개가 넘는 초등학교 중에서 30% 이상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프는 생산 가능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분모해 놓고 65세 인구를 분자해 놓았을 때 이 상대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이 비율이 20%를 초과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8년 정도 소요가 되고 40%를 초과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냐? 5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50%를 초과하는데도 6년이 걸립니다. 이런 속도로 지금 향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완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복지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사실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향후 5, 6년 후부터는 이런 복지 비용의 증가를 우리 젊은 세대들 혹은 중장년 세대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체감하게 될 겁니다. 마스다 히로야라는 일본의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14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보고서, 마스다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약 1,800개 정도의 시정촌이라고 우리나라 시군구와 읍면동의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이것의 한 절반 가까이가 향후 30년 이내로 소멸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했던 통계가 바로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젊은 여성 인구죠. 그래서 젊은 여성 인구들이 급격하게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이전하면서 지방의 인구 재생산이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은 절반의 지방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예측을 내놨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꿔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분자에는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 분모에는 아까 살펴봤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넣었어. 근데 재밌게도 이 비율이 쭉 감소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1대1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비율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이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6년에서 2018년치는 이 기간은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45세에서 49세 인구, 그리고 여기서 살펴본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 기간이 현재 우리나라 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절벽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봤어요. 이 비율이 0.5 미만인 지역들을 살펴봤어요. 자, 2005년에
보시는 것들이 소멸 위험이 낮은 지역들 그리고 정상 정도에 속하는 지역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단계 즉 1에서 0.5 사이에 분포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지만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 0.5 미만인 지역 그리고 소멸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10명일 때 젊은 여성 인구가 2명도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 그래도 빨간색은 하나도 없잖아요. 불과 이것이 2005년에 우리나라의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2016년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그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과 지방의 광역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든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를 한 230여 개 정도로 봤을 때 이런 소멸 위험에 속한 지역이 8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지역들은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률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10년 이내에 다 빠져나가서 소멸 위험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이 이들 지역들을 빠져나갔을까요? 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자녀를 낳기 어렵고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지방에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좋지도 않지만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갔을 때 향후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 전체의 쇠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해리 덴트 혹은 다른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이 국가 수준에서도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구 절벽, 인구 소멸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지방 소멸의 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미 인구 소멸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30% 이상의 지역에 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과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들을 같이 느끼고 고민들을 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들